비트코인 가격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는 세계 3대 은행의 이 금융 엘리트들이 하는 짓이 아주 형편없을 때에는 코인 가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는 이 달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걀 이론에서 이렇게 되면 고점, 이렇게 되면 저점인데 그 기자가 그때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말아라. 그 순간이요 거의 모든 가격들의 고점 혹은 저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런 데들까지도 훈풍이 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CBDC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중앙은행들은 본인들 시스템의 효율화의 용도이지 정말로 이거가 코인 시장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정말로 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어렵다라는 게 코로나 때 저는 오히려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사람들을 집에서 못 나오게 막아놓고 근데 그러면은 생업을 종사를 못하니까는 돈을 못 벌죠. 그러니 돈을 살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근데 코인은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돈 푸는 걸 지양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수에 대해 가지고서 한도를 제시를 한다든지 맨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에 그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터트린 원흉들은 엘리트 뱅커들인데 그네들이 QE니 제로금리니 해가지고서는 다시금 그 돈을 가져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왜 그들이 모든 걸 독점하게 놔두냐. 그걸 모두가 나눠가지고서 그 권한을 하자. 그리고 그 개수에 대해 가지고서 모두 투명하게 알고 우리가 제한을 가하자. 인데 만약에요 코로나 때 제한을 가했으면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기를 거쳤겠죠. 물론 통화량은 안정적이었겠죠. 근데 과연 그거를 납득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는 거는 전염성이 강하고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죽을지를 모르니까는 집에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이에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됐었잖아요. 근데 코인 시스템 내에선 과연 돈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후폭풍으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은 왔어요. 줄 수가 없는 거구나, 코인은. 그러면 사실은 중앙은행 체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최고 경영진들의 통화 내용을 자기네들이 입수를 해가지고서 그 기사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은 420억 달러 인출이 하루 만에 일어났고 그 중에서 몇십억 달러가 부족해가지고서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최대한 현금을 마련해본다고 했는데 그 420억 달러 중에서 아주 약간의 대응을 못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서 은행은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넉넉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200억 달러를 연준에서 빌리려고 했었어요. 연준의 급전 창구에서. 그런 식으로 원래 연준에게는요, 그 금융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급전에 가지고 와서 뱅크런스한테 대응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라고 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액을 200억 달러를 옮겨야 되니까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돈을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시스템 사용 시간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은행은 돈이 부족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은 많이 존재합니다. 옛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미 우리는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도스를 쓰고 있고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서는 시스템의 효율화는 되게 시키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나눠주고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그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코인의 사용성이란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화폐를 접목시키는 순간에는 저는 화폐의 영역까지 넘어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저는 코인에 대해 가지고서는 밸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그거는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게 자산 중에 하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하고 상관관계가 높은지는 여러 데이터들을 쭉 돌려보면은 발견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는 세계 3대 은행의 자산의 합산의 추이입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의 합계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서
코인 가격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움직임을 보여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덧붙여보자면 그런 거죠. 역시나 앞서도 코인이 왜 발명이 되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금융 쪽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자기네가 무슨 권한을 그렇게 가지고서 이 금융 엘리트들이 하는 짓이 아주 형편없을 때에는 코인 가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푼다. 아우 역시나 쟤네는 또 돈 푸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저러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우리 긴축을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코인 가격은 약세를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긴축 나아가겠다고 테이퍼링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러면 21년도 한 4분기 정도부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이 약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반등할 때에는 최종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부터가 또 코인 가격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고요. 한국 증시가 정말로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증시가 실적 장세 전반부까지가 가장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고요. 물론 그런 이제 반론을 드실 수가 있어요. 뭐 PER로 보게 되면은 12배, 13배라던데 라고 하시는데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워낙에나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익을 지금 당장의 거를 가지고서 평가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그 사례가 있냐 하면은요. 제가 금융위기 전부터 이제 주식을 했었는데 금융위기가 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오기 직전에 2,1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증시 PER이 10배 초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900포인트 아래까지로 폭락을 합니다. 50% 이상 빠져요. 근데 그때에도 PER은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한국은. 그러면은 정말로 거기서 PER 기준으로만 단순히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으면 2100일 때하고 890일 때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네, 그래서 이익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좀 많이 빠르게 바뀐다라는 거를 그리고 좀 선행을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 한국 증시는 결국 2020년부터 21년도 상반기까지 이번에 랠리를 펼치고서 코로나 랠리는 끝났어요. 그 뒤엔 약세장이 이어졌죠. 근데 한국 증시가 2020년도에 실적이 나빴고요.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2배 정도 늘었어요.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이익을 가지고서 얼마나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게 또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PER보다 PBR 한국 증시를 보실 때에는 저점을 보실 때는 PBR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거기에다가서는 이익이 언제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서 상승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좀 강건하게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저는 뭐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더 부정적으로 보고요. 증시가 좋을 때는 또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합니다. 미국 예시 한번 들어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봤었어요.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으니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정말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무려 5분기 연속으로 추정치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실적이 잘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나올 거 예상은 12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5분기 나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씩 활동도 하고 실제로 기업들도 좋고 돈 풀려나간 게 워낙 쌩쌩 잘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정치를 과감하게 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낙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작년 4분기가 추정치 대비해가지고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적었는데 그때에는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추정치 대비해가지고서 잘 나오는 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가 1%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게 못했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기업들이 정말로 30%나 빠질 정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갔느냐라고 하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봤자 5% 내외 이런 식으로 감소입니다. 근데 왜 주식은 그만큼 30%씩 하락을 하느냐라고 하면 기대치가 플러스 20% 나올 걸로 보고 있다가 플러스 1%밖에 안 나오니까는 실망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한 6에서 7%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올라갔고 그거는 최근 1년 사이에서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또
시장이 금방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바꾸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과해지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와, 이게 너무 과하고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증시에 대해서 조금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마도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과거는 미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정말 운 좋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변곡점들을 맞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2021년도 이제 하반기 특히 말이 되어 가지고서는 상당히 증시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의 생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익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낙관이 지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시는 예상치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차이를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간다. 그거는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눈높이 우리가 오히려 낮춰야 되는 시기겠죠. 근데 21년도 하반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기업들이 원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낮아져 가다가 그때부터는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의 눈높이, 실적에 대한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이제 낙관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우린 그 정도는 못 낼 것 같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져 갔던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낙관이 지배를 하는구나,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는 좀 증시가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또 국면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금융 장세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가 금융 장세 아니에요?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단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증시 순환론을 주창을 했었던 유명하신 분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다음에 한 명은 우라가미 구니오, 이렇게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톨라니는 이 달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걀 이론에서 이렇게 되면 고점, 이렇게 되면 저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못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금리 고점, 금리 저점 하고 뭐 여기서는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뭐 이런 걸 쫙 해놨거든요. 근데 코스톨라니의 책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증시의 고점이고요. 이건 증시의 저점이고 오직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냐, 줄어들고 있느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서 달걀을 설명을 해요. 금리 얘기가 없어요. 근데 금리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책에서 다른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금리는 전부 다 장기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작년 10월 달이요. 미국의 장기금리 10년물 금리가 4.4% 정도로 가장 높았던 시기이고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작년 10월 달에 장기금리가 제일 높았던 시기이고 떨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코스톨라니의 말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는 장기금리를 보았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금융장세가 그때부터일 것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니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명확한 기준은 금융 완화거든요. 과연 그런 완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은 연준이 훨씬 더 많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겁을 먹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6%도 갈 수 있다라고 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좀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연준이 뭔가 말하기에 껄끄러운 내용을 거의 사실상 준 연준 발로 해서 표현을 딱 해주거든요. 향후에 25bp 올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네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할 때 그 티밀하우스 기자가 나서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전에도 그랬어요. 티밀하우스의 상관도 예전에 그 역할을 했었고 오죽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의 서열 순위 얘기할 때 의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기자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이거든요. 그 기자가 그때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기사를 딱 냅니다. 그 순간이요 거의 모든 가격들의 고점 혹은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장세라는 것은 군의호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재고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장세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에 계속 좋을 줄 알고 사람들이 무리할 정도로 재고를 발주를 많이 넣은 거죠. 계속 물건이 잘 팔릴 줄 안 겁니다. 근데 갑자기 경기가 좀 꺾이기 시작하니 주문낸 재고가 악성 재고가 돼버린 거죠. 악성 재고를 계속 시간을 이렇게 두고서 묵힐 수 없으니 그런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 할인을 해서라도 이거를 팔아서 재고를 줄이게 됩니다. 그 시기에 기업들은 이익이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과잉 재고를 겪었고요. 그래서 할인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재고를 계속 줄여서 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평균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재고보다 더 낮은 것까지 재고를 줄여버리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값을 받고 팔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재고가 이제 너무 적으니 좀 채워야 될 거잖아요. 발주를 냅니다. 그러면은 소매업체부터 해서 도매업체, 중간재 만드는 업체들까지도 연이어 가지고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제가 책에서도 넣어둔 것이 미국의 장기 총재고 추이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적정 재고선의 추이 비교를 해봤을 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는 엄청나게 재고가 과소해졌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무도 재고를 안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좋으니까는 재고를 쌓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실적 장세가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너무 쌓다 보니 과잉 재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장기 추세선은 이탈해서 위로 올라가 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재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작년부터 재고를 줄여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미국의 총 재고에서 나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는 장기 추세선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운동은 다 끝내놓은 거죠. 이제 경기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인 판매를 안 해도 되고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매업체들이 그럼 재고를 채울 테니 도매업체도 좋을 거고 그러면 나아가서 제조업체들, 중간재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재 업체 진짜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런 데들까지도 훈풍이 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진지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거는 신흥지수이고 근데 신흥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선진지수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다행히도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가지고서 지난 한 1년 정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MSCI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 자료가 나오고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에 갖췄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되거든요. 그 결과가 6월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편입이 안 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았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속하는 게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더 나아가가지고서는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육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잘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조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의 개정을 원해요.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상에서 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아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사 충실의 의무라는 부분에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고요. 이게 상법 382조의 사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사들이 회사만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경제가 한번 안 좋고 나가지고 나서 그 뒤에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개혁을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이 지금이야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하지만은 그게 언제부터 도드라졌냐면 1970년대부터거든요. 근데 1970년대 중반 그때 미국 증시가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이 배당이라도 좀 많이 해라.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해서 주가를 좀 부양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구에 충실히 답한 기업들의 주가가 차별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을 늘리고 여력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익의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주주 가치가 증대되면서 증시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제일
올해 초에 SM에 대해 가지고서도 주주행동주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서한이라든지 의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주주 제안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